안녕하세요. 독도 문제. 참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내용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이영훈 교수의 주장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황현필 역사 강사가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분의 관점을 통해서요. 같은 역사 기록을 두고도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핵심 쟁점들을 여러분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뭐 단순히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요. 어떤 근거로 주장이 나오고 또 어떻게 반박되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논쟁의 맥락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그럼 바로 첫 쟁점부터 가보죠. 고대사 기록인데요. 특히 삼국사기요. 아, 이사부 장군 이야기군요. 네. 6세기에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 그러니까 지금의 울릉도를 정벌했다는 기록 말입니다. 근데 이영훈 교수는 당시 배 만드는 기술이나 그 항해술로는 울릉도에서 꽤 먼 독도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산국이나 우산도 이 말 자체가 실체가 좀 불분명하다. 뭐랄까 일종의 환상의 섬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서 이제 황현필 강사의 반박이 나오는데요. 이사부가 독도까지 직접 갔을 가능성, 그건 낮다는 점에는 황 강사도 유일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군요. 네, 그 당시 기술로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록에 나오는 우산국이나 우산도 자체를 환상의 섬 취급하는 건 이건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항해거리 문제랑 섬의 실존 여부를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해석의 시작부터 시각차가 확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환상의 섬이라니. 표현이 참 강렬합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기록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종실록지리지. 거기에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우산, 독도가 보인다. 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네네.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근데 이 교수님은 이것도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관음도나 죽도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심지어 환상적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요. 맞아요. 황현필 강사는 이 부분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죠. 울릉도에서 날씨 좋으면 독도 보이는 거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냐. 그렇죠. 실제로 보이니까요. 네, 기록은 그걸 그냥 정확히 쓴 거다. 특히 관음도나 죽도는 날씨랑 상관없이 늘 보이는 가까운 섬인데 왜 굳이 날씨가 맑으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겠냐. 이건 먼 거리에 있는 독도를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날씨가 맑으면이라는 조건,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이영훈 교수가 그 문구를 좀 자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한다고 보는 겁니다. 와, 기록의 문구 하나하나 해석이 이렇게 첨예하나요? 그 신증동국 여지승람 지도도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랑 우산도가 별개로 그려진 거요. 아, 네, 그 지도. 이영훈 교수는 그 지도를 근거로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은 지리도 잘 모른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점을 좀 언급하죠. 근데 황현필 강사는 아니 당시 일본 지도라고 뭐 독도를 제대로 그린 게 얼마나 있었냐. 오히려 드물었다. 이건 조선 땅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제작자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안용복 사건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17세기. 네, 어민 안용복이 일본까지 직접 가서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그 일본 막부한테 도해 금지경, 그러니까 일본 어민들 울릉도 독도 오지 말라는 약속 받아낸 사건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용훈 교수는 당시 조선 정부는 사실 울릉도에만 관심 있었고 독도에는 별 관심 없었다. 이렇게 서술하고요. 결정적으로 일본 막부의 그 도해 금지령이라는 결과를 책에서 언급을 안 해요. 그 중요한 결과를 누락했다. 네, 황현필 강사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니, 안용복 활동 이후에 조선 정부가 3년마다 관리도 보내고 울릉도랑 그 부속섬 관리를 강화했는데 왜 무관심했다고 하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도해 금지령을 왜 뺐네 이거죠. 자기 주장에 불리하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대한제국 시기로 가볼까요?
1900년. 칙령 제41호죠. 네, 맞습니다.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관할 구역에 석도를 딱 명시했잖아요. 이 석도가 독도라는 게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고요. 네. 그런데 이용훈 교수는 이 석도가 독도가 아니고 아까 말한 죽도나 관음도다. 한국학계 해석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아, 또 죽도 가늠도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 황연필 강사는 석도, 그러니까 돌섬이라는 이름이 독도를 가리키는 당시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게 관음도였다면 왜 갑자기 석도라고 불렀는지 다른 근거를 이 교수가 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근거 없이 단정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팽팽하네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통한 거예요. 네. 러일 전쟁 중이었죠. 이 교수는 그때 일본이 독도가 주인 없는 땅, 무주지임을 확인했고 1906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항의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황연필 강사는요. 이건 명백한 침탈행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1904년에 강제로 맺은 한일의 정서에 따라서 일본이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독도를 가장 먼저 가져간 거다. 군사적 필요성? 네. 그리고 1906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항의 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참정 대신 지금의 국무총리죠. 이 사람이 울도 군수 심웅택 보고를 받고 일본이 독도 가져갔다는 거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사실 무근이다.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명확히 지시한 외교부 자료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가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는 아예 그냥 외면해버린다고 비판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고대 기록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이용훈 교수와 황연필 강사의 주장을 좀 자세히 따라가 봤습니다. 같은 기록을 두고도 정말 해석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때로는 중요한 사실이 좀 빠지거나 다르게 해석되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역사적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며 또 어떻게 비판받는지, 특히나 영토 문제처럼 아주 민감한 사안에서는 자료의 출처나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기록과 해석이 이렇게 충돌하고 여기에 또 국가적인 감정까지만 얽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역사적 진실에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보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